삶은 끝없는 이야기의 연속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교훈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예상치 못한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모두 각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웃음을 선사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하며 때로는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까마귀가 비행 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비둘기를 만났습니다. 비둘기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로 날아가려고 하니?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모두가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여기를 떠나려고 해. 비둘기가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애쓰지 마. 내가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디로 날아가든 환영받지 못할 거야.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상처 입히고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것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까마귀가 비둘기에게 들은 조언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입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장소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에게 본질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든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자기 성찰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용기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가 우리의 기술 부족이나 태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까마귀가 울음소리를 바꾸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노력하며 자신의 울음소리를 다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까마귀가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고 해서 그의 울음소리가 변하지 않는 한 그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벗어나 낯선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까마귀가 울음소리를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왜 문제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좌절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둘기가 까마귀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까마귀가 자신의 울음소리를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언젠가 환영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어렵지만 그 길끝에서 만날 새로운 자신은 그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까마귀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비둘기의 조언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한 집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모님의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게 맞아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안쓰럽다. 나중에 나는 아내에게 더 잘 대해줘야겠다.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중에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셋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구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바로 환경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고방식과 태도라는 점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겪는 고난을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였고 나는 나중에 내 아내에게는 절대로 이런 고통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공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처를 보며 자신만의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선택은 단순히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자신의 삶에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마도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그의 행동과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님의 다툼을 보며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는 결혼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고방식은 첫째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신 문제 자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선택은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모님의 다툼 속에서 사랑과 신뢰가 결여된 관계를 목격했고 그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데 그쳤습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는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며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부모님의 다툼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과 신뢰를 다시 배울 기회를 가졌다면 그의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아들의 사고방식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다툼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문제를 비판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방하려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들의 선택은 환경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의 삶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목격한 폭력을 정당화하며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부모님과 비슷한 갈등과 폭력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각자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는 우리가 환경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공감과 배려를 선택했고 둘째 아들은 회피와 부정을 선택했으며 셋째 아들은 모방과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 아들처럼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공감과 배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처럼 회피와 부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셋째 아들처럼 문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현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첫째 아들처럼 공감과 배려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 한 상인이 와서 주유소를 열었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은 곧 번화하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작은 마을에서는 한 상인이 와서 주유소를 열었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두 번째 주유소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세 번째 주유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업은 기대만큼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두 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마을에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마을 전체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마을에서는 모두가 같은 길, 즉 주유소를 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 속에서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길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들의 성공이 마치 비밀 레시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길은 그들만의 상황, 노력, 그리고 환경에 맞춰진 결과물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도 똑같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마을의 상인들은 각자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식당, 슈퍼마켓이라는 서로 다른 업종은 서로를 보완하며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독립적인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두 번째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업종인 주유소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결국 자원의 분산과 과도한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모두가 같은 것을 한다면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길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교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공은 단순히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 능력, 그리고 가치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의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 마을의 상인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두 번째 마을의 상인들은 아마도 안정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주유소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만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참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국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일시적인 안락함과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도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을과 두 번째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것에 충실하며 타인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질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존재이며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로 독특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진정한 풍요와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우 씨가 자전거를 타고 두 다리로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1시간에 약 10km밖에 갈 수 없습니다. 현우 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습니다. 현우 씨가 고속열차를 타고 눈을 감고 있으면 1시간에 300km를 갈 수 있습니다. 현우 씨가 비행기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있으면 1시간에 1000km를 갈 수 있습니다. 현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동수단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하는 도구나 환경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동안 10km를 이동하는 현우 씨를 떠올려 봅시다. 자전거는 그의 두 다리 힘으로만 움직입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하고 바람과 지형의 저항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순전히 그의 체력과 의지에 의존합니다. 자전거를 탄 현우 씨는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만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마주치는 현실적인 한계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현우 씨를 살펴봅시다. 자동차는 자전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자동차를 통해 현우 씨는 같은 시간 동안 1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엔진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기반으로 움직이며 현우 씨는 그저 엑셀러레이터를 밟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그의 노력을 배가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이는 우리가 적절한 도구나 시스템을 활용할 때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현우 씨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도구를 찾아 활용하라. 이는 현대사회에서 기술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고속열차를 타고 있는 현우 씨를 보겠습니다. 고속열차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1시간에 300km라니 이는 자전거의 30배, 자동차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더욱이 고속열차 안에서 현우 씨는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런 물리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더 효율적인 환경에 몸을 맡길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상징합니다. 고속열차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능력만이 아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있는 현우 씨를 상상해 봅시다. 비행기는 이동수단 중 가장 빠릅니다. 1시간에 1000km라니 이는 자전거의 100배, 자동차의 10배, 고속열차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비행기 안에서 현우 씨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단순한 도구나 시스템을 넘어선 최첨단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상징입니다. 이는 우리가 적절한 환경과 자원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줍니다. 현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하는 도구와 환경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수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도구와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같은 최첨단 기술과 환경을 활용하면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페달을 밟느냐가 아니라 어떤 탈 것에 올라타느냐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도구가 없다면
그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탈 것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과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도구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차이를 넘어선 우리 삶의 방향성과 선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환경과 도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현우 씨처럼 우리도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잘라내도 될까요? 그 후 그는 멈춰서서 십자가의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그는 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잘라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걸어가는 동안 그는 또 멈춰서서 십자가의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앞에 깊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 쉽게 건너갔습니다. 청년은 눈앞의 계곡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십자가를 보며 외쳤습니다. 너무 짧아. 이걸로는 건널 수 없어. 그는 고개를 떨구며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우곤 합니다. 이 짐은 책임, 도전, 고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의무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청년처럼 우리는 종종 그 짐을 덜어내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는 더 큰 교훈을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인해 더 큰 후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청년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걷는 동안 그 무게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내며 자신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선택이 현명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그는 더 빠르게 걸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단기적인 안락함만을 가져다 줄 뿐 더 큰 목적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과 부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강해지며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책임과 도전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덜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청년이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냈을 때 그는 순간적인 안락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도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단순히 짐이 아니라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책임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들은 힘들고 지칠지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계곡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다리로 사용하여 건너갑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정한 성공과 성장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책임과 의무를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덜어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강인함과 인내를 배우고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으며 고통 속에서 공감과 사랑을 배웁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십자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여정을 비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여정을 완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책임은 단순히 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수용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냈을 때 그는 자신의 책임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인과법칙에 대해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택과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삶에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년이 십자가의 무게에 지쳐 잘라내려고 했던 순간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대신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그를 뒤처지게 만들었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인내와 끈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인내와 끈기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의무나 책임으로 느껴질 때조차도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본질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려움과 책임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단순히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강인함과 용기를 가지고 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고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